그 자리에서 말 몇 마디로 사람 인생 좌지우지하니까 신이 되신 줄 착각하시나 본데 어림없습니다. 우린 감사야. 뇌물을 받기도 하고 접대가 문제가 되기도 하지. 정관 여우도 바라고 사건 밀어주기도 해. 죽도록 책만 파다가 갑자기 권력을 쥐고 명예를 얻고 물불 못 가리고 날뛰기도 하지만 우린 감사야. 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어.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썩은 데는 도려낼 수 있죠. 그렇지만 아무리 도려내도 그 자리가 또다시 썩어가는 거예요. 전 8년을 매일같이 목도해왔습니다. 범인 잡을 때까진 외부인이 되지 않을 겁니다.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잡다한 모든 것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함께 모여 떠들다 보면 뭔가 나오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 떠람대오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떠람대오입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할까요? 환절기라서 감기에 걸렸습니다. 사실 감기 자주 걸리는 교회 다니는 동네형 임브로입니다. 어렸을 때 전두엽을 수술해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김시목 김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나이에 예비군 가야 되는 손잡구입니다. 예비군 아직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축하드립니다. 죽을 것 같아요. 난 민방인데.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비가 왔어요. 아, 그렇죠. 어제 오늘 비가 왔죠. 비가 갰는데 하늘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토요일 날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는데 어제 오늘 뭐 태풍 온다고도 그랬고 하여튼간 비가 오다가 비가 멎었는데 저도 하늘이 너무 쨍해서 이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제 얼굴 같죠. 아니 갑자기 되게 감상적이 돼가지고 네. 태풍이 지나면 어떻게 자연은 항상 저렇게 맑은 하늘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간 법칙같이 약간 우리 인생을 태풍 뒤에 이렇게 하늘이 그치. 맑아진다 막 이런 걸로 네. 위로하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한결같이 맑아지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옛날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차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왜 내가 세차를 하면 비가 오는 거지? 강팍하구나. 그런 생각. 강팍해졌어.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매기는 건가? 저처럼 세차를 하지 마세요. 그러면 비가 되게 감사해요.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뭐 손작가님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사실 지난 그 장기려 편 편집을 제가 처음으로 해봤는데 그쵸. 장기려 편이 내용이 굉장히 훌륭했으나 분명히 이게 어색해. 어색함을 좀 느끼셨다면 네. 그 전에 이제 편집을 안 하다가 손작가님이 직접 편집을 손을 네. 대셨어요. 처음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이 모든 편집을 도맡아서 해주시던 우리 임브로와 서과장에게 다시 한번 원래 감사했는데 굉장히 이제 경의를 표하게 아니 그때 되더라고요. 사실 집에 가는 날 저를 이제 지하철까지 태워다 주는데 야, 너 편집하려면 힘들겠다. 그거 하루 종일은 걸려. 이렇게 했더니 되게 시크하게 난 대충 할 거라서 금방 해. 약간 되게 별거 아니라는 듯이 막 분명히 그랬거든요. 생각보다는 그래도 금방 하긴 했는데 이게 진짜 좀 피곤한 작업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프로그램 자체를 모르니까 또 하나하나씩 또 배워가면서 임브로와 안 하던 연애할 때도 안 하던 영상통화 그러니까. 임브로와 영상통화를 막 하면서 끔찍하다. 네. 편집 누구한테 배워서 할 것 같아요? 자기 주변에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이 임브로일 줄이야. 저도 몰랐어요. 갑자기 그 아침에 저한테 물어봐서 그 사람이 나였나? 게러지 밴드로 했어요? 게러지 밴드로 했는데 저는 그 제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그걸 할 줄 알았는데 그 친구는 더 고단수라 로직을 하고 게러지 밴드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한번 그래서 했죠. 저도 집에서 막둥이 보다가 부랴부랴 머리 붕 뜬 상태에서 영상 통화하고. 근데 저희가 어떤 날은 스튜디오에서 녹음하고 그쵸. 어떤 날은 또 녹음기 들고서 녹음실에서 녹음하고 또 편집도 이제 막 그쵸, 돌아가면서 그쵸. 하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약간 필요할 수 있죠. 필요하실 수 있지만 네.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전용 스튜디오가 없어서 그래요. 네. 뭔가 마음에 부담이 온다면 당신이 우리를 도와주면 됩니다. 뭐 또 별다른 일 없으셨어요? 나 지난주 얘기 안 한 게 있네. 뭔데요? 2018년 정규리그가 끝나지 않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랑은 야구 얘기 안 할 거예요. 네.
편파적이니까. 두산이 닥쳐. 우승 확정됐어요? 확정된 지 한참 지났는데 제가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서 말을 안 했는데 우승이 아니라 가을 야구. 아니 정규리그 우승. 정규리그 우승했고 우승했고. 지금부터 계속 모든 게임을 지고 2등 팀이 모든 게임을 다 이긴다고 해도 우리는 우승이 확정이 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나는 서 과장의 이 자신감 때문에 앞으로 두산을 응원하지 않을 결심을 하게 됐어요. 전 안티 두산이에요. 안티 두산이 돼버렸어요. 필요 없어요. 네, 댓글 읽어주시죠. 네. 널스5님.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떠람대오 시작했을 때 우연히 발견하고 1회부터 꾸준히 청취하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늘 말없이 응원만 해왔는데 오늘 에피소드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요. 저는 부산 고신대 간호학과 졸업생입니다. 장기려 박사님이 저희 간호학과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건강이 좋지 않으셨는데 학과 행사 때 빠지지 않고 나오셔서 응원도 해주시고 격려의 말씀도 잊지 않으셨어요. 학과 책 풀 시간에 부축을 받으면서 단상에 오르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에피소드 들으며 이전 대학 시절로 잠시 타임슬립 했습니다. 그때는 소명의식으로 불타오르던 시절이었는데요. 후후후. 그 이후 간호사로 살아온 세월이 벌써 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참 스승이었고 어른이셨던 장기려 박사님 덕분에 20대의 저를 다시 소환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에피소드 준비해주신 손작근님께 감사드립니다. 손작근님과 임브로님, 서과장님 그리고 김사부님의 네 분의 케미가 참 좋습니다. 이런 팟캐스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떠람대오 발견하고는 정말 기뻤습니다. 오래오래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장기려 선생님을 근거리에서 봤던 분의 댓글이라서 저도 네. 좀 찐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댓글도 우리 손작가님께서 그렇죠. 직접 달아주셨어요. 원래 아유. 댓글 담당은 김사부인데. 저 잘 달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읽어주시죠. 정지민님. 안녕하세요. 임브로님의 숨은 팬입니다.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임브로 팬들 찾으시기에 댓글을 처음 남겨요. 임브로님 화이팅, 떠람대오 화이팅, 좋은 방송 늘 감사합니다. 아, 저 중국 서버 아닙니다. 이거 중국 서버예요. 제가 알바들을 풀었습니다. 네. 어쨌든 제 새를 좀 과시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제 주변에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그럼요. 불특정 다수들이 분명히 저를 굉장히 열광하고 있고. 넘어가시죠. 네. 민망해. PEH337님. 아싸, 블루투스 이어폰을 구매 후 첫 테스트로 떠람대오 어제 오늘 한참 못 들었던 시리즈를 몰아서 듣기 중이에요. 듣다 보니 소련 이야기에 서과장님 모른 척 하시며 나이를 숨기시더니 이슬람 시리즈 경찰청 사람들 언급에 제가 빵 터졌습니다. 서과장님 나이를 공개하라. 호호호.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시리즈는 제가 참 궁금은 한데 무엇을 읽어볼지 어디에 물어볼 곳이 없이 알 거는 같지만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답답했던 부분을 잘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화론 부분에 대해 이해의 폭을 정확히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떠람대오, 흥하라. 나이를 숨기시는 우리 서과장님 답변을 해주시죠. 뭐 알 거 있나요? 어쨌든 뭐 적지 않은 나이라는 것, 뭐 거기까지 적지 않아요. 정말 적지 적지 않습니다. 네. 라는 것. 다 읽었네요. 한 명 더 읽을까요? 뭐, 팀대로 하세요. 티끌이. 안녕하세요. 1회부터 함께했던 숨은 애청자입니다. 모든 시리즈 잘 듣고 있습니다. 순위가 올라가는 것, 많은 분들이 공감하며 다양한 시각을 나누는 것은 참 좋은데 마치 내가 자주 가던 맛집에 이영자가 찾아가서 500m 줄을 서는 기분이 드네요. 정말 줄을 서는 건 아니고 듣는 것은 바로 가능한데 말이죠. 왜일까요? 모두가 들어야 하지만 나만 알고 싶은 방송 떠람대어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인디 밴드로 남고 싶지 않아. 아, 그렇죠. 너라면 좋겠냐 이게? 네, 팟빵 떠람대오 댓글 게시판에 방송 후기를 달아주시면 매주 목요일에 두 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착한 마음을 전하는 컴베이지에서 향초를 너를 변하게 해줄게. 요거트맨 종로 서적점에서 시그니처 2인 이용권을 협찬해주고 계십니다. 팟빵 떠람대오 공지 게시판과 자료실 게시판에 더 자세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댓글 이벤트는 상시 진행 중이니까요. 댓글을 다셨다. 소개가 됐다 하면 목요일 공지 게시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팟빵 공지 게시판에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팟빵에서 에피소드 후원을 해주셔도 되고요. 공지된 그 후원 계좌로 싸주셔도 됩니다. 이번 주에는 그레이스 전령님, 김은희님, 게르솜님께서 후원 계좌에 입금해주셨고요. 처음 뵙는 닉네임인데 별난소년님이 에피소드 후원해주셨습니다. 후원해주시고 댓글로 이제 인사를 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저희에게 다 특별하지만 그 앞에 말씀드렸던 이 세 분이 좀 궁금한 분들이에요. 그레이스 전령님 여름에도 큰 금액 싸주셨는데 또 통 크게 싸주셔가지고 제가 구글링을 좀 했거든요. 아 그래요? 주식회사 그레이스 전령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인천 계양구에 야 무서운데? 전기 설비 회사라고 나왔는데 인브로가 왠지 아는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단 말이에요.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김은희 님이 이제 꾸준히 댓글로 응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 산티아고 다녀오셨던 그분이고 현재 취준생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셨던 분인데 후원을 하고 싶으시면 취업하시고 참여하셔도 괜찮은데 정말 커피 한 잔 값을 아껴서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직장인들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커피 이것도 못 마시는데 무슨 낙으로 그쵸, 사나 막 약간 그쵸. 이러면서 한 잔씩 꼬박꼬박 사 먹는데 취준생에게 커피 한 잔은 되게 무게가 다르단 말이에요. 너무 감동이고 감사하고요. 그리고 게르솜님이 한동안 매주 꾸준히 후원을 해주셔서 정말 누구신가 궁금했는데 저는 혹시 아빠가 아닐까 아 서과장 아빠? 몰래 듣고요. 여기 있는 누군가의 아빠? 내가 막 아빠 욕도 가끔 하고 막 이러는데 혹시 가족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꾸준히 막 응원해주시고 후원해주셔서 정말 궁금했는데 한동안 소식이 없으셨다가 또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방송은 또 꾸준히 듣고 계신 것 같고 이분들 정말 한번 뵙고 싶습니다. 저희가 방송 직전에 이제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눴지만 사실 저도 팟캐스트 듣다가 후원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나도 한 번도 없는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후원을 해준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너무 고맙고 청취자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라는 생각을 진심으로 저희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한 분 한 분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기획으로 또 4부작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때때로 인생이 드라마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어쩌면은 드라마는 우리에게서 제일 피부에 와닿고 제일 많이 노출되는 스토리텔링이고 인생이 드라마에 많이 비유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인생은 드라마라는 제목으로 오늘부터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4주 동안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패널당 하나의 드라마씩 가지고 와가지고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첫 번째 시간 진행해 주시죠. 네. 제가 진행이죠. 네, 오늘따라 매우 피곤해 보이시는 우리 김사부님. 아니 원래 방송을 하면은 약간의 그 기분 좋은 때로는 기분 나쁜 긴장감과 팽팽함 사이에서 하는데 오늘 지하철에서 너무 딥슬립을 해가지고 지금 사실 이게 꿈인지 가상현실인지 구분이 잘 안 가요. 때려줄까? 네? 때려줄까? 잠이 들겠어요? 잠이 덜 깬 건 아닌데 뭔가 되게 평안해요. 좋네. 좋습니다. 해보세요. 어디. 그래서 좀 저답지 않아가지고 초조하고 그래야지 방송이 잘 되는데. 둘 중 하나인데 준비를 정말 완벽하게 했거나 아니면 마음을 완전히 놔버렸거나.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 인생 드라마 비밀의 숲입니다. 두둥. 혹시 이 드라마에 대해서 아시나요? 작년에 그쵸. 손작그가 올해의 드라마로 소개를 그죠. 했고 연말 결산할 때. 너무 재밌다 그러길래 너의 안목을 한번 볼까? 이러고서 한번 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때 너무 재밌다고 그랬어요? 네, 저 너무 재밌게 보고 봤어요. 나서. 그래요? 난 미스티가 재미없었다 그랬나? 미스티는 별로였어요. 저도 이 드라마를 본방사수 하지는 못했고 약간 이제 결말로 치닫을 쯤에 하도 소문이 무성해가지고 이제 봤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처음부터 끝까지 빨려 들어가듯이 놓지 못하고 본 드라마였어요. 제가 예전에 처음 이제 미드를 접했을 때 프리즌 브레이크라는 되게 유명한 미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되게 웃긴 일화가 있는데 처음에 그걸 이제 아는 교회 형이 보고선 저희한테 전도를 한 거예요. 이런 드라마가 있는데 자기가 그거를 틀었는데 1화부터 틀었는데 지금 밤을 새고 보고 왔다고. 그래서 진짜 저 형은 완전히 그냥 세상 거에 찌든 그런 형이구나. 미쳤구나. 어떻게 드라마를 끊지도 못하고 밤새 보냐. 성경을 밤새 보고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에이, 완전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집에 가서 그거를 그래서 궁금하니까 다운받아서 봤어요.
봤는데 저도 똑같이 밤을 새고 본 거예요. 근데 그걸 가가지고 이제 저 아는 동생한테 또 얘기를 했어요. 이런 드라마가 있는데 우리 둘이 밤새고 봤다. 그러니까 그 동생이 우리 둘을 정죄를 하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형들 봤나. 아유 진짜 저런 형들이 교회에 있다는 게 정말 최악이다 그러더니 그 다음 날에 그 동생이 왔는데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나도 밤을 새고 와서 봤다고. 그래서 그런 드라마를 봤을 때 되게 정말 고퀄리티의 드라마가 몰입을 줬었을 때 와 정말 이 정도 기쁨을 줄 수 있구나를 느꼈었는데 제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사실 그런 거를 느꼈던 적은 별로 없거든요. 단편적으로 이렇게 본방을 볼 때에 그냥 재밌다, 괜찮네, 그냥 어떤 삶의 하나의 의식 중에 하나를 이렇게 보는 것처럼 보긴 했었는데 이 비밀의 숲이라는 드라마는 정말로 그 미드에서 처음 느꼈던 그러한 몰입과 그 완성도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구현해낸 가히 말하기는 우리나라 최고의 여지까지는 드라마라고 제가 극찬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시그널이랑 미생이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손 작가한테 이 두 개보다 더 훌륭하냐 물어봤더니 제가 그때 고민도 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렇게 시그널은 내가 도전했다가 재미없어서 중단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정말 아까 우리 김사부가 얘기했듯이 밤새고 봤다. 진짜 끊지 못하고 밤새고 봤다.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말에 전도됐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몰입이 훨씬 더 좋다는 얘기야? 그쵸. 몰입에 있어서는 시그널이나 뭐 미생이랑 비할 때는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아예 안 봤거든요. 네. 그거 되게 궁금한 게 시그널은 어떤 형사가 나오는 드라마니까 스릴러랑 액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비밀의 숲은 액션이 없죠. 스릴러가 있어요. 아, 스릴러가. 네, 스릴러가 있는데 1화부터 그거를 딱 잡고 쭉 가요. 아, 어떤 네. 놈이 범인인가 뭐 그런 네, 거.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보통은 이 정도의 몰입감을 가져오려면은 16부작이라고 치면은 이제 한 3개 정도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 에피소드로 해가지고 이제 하나를 종결시키고 또 하나로 가고 또 하나를 종결시키고 하나로 가고 그러면은 그런 몰입감들을 유지시킬 수 있는데 요즘은 거의 매회 한 에피소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시그널 같은 경우도 사실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파편화 시켜가지고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합치면은 몰입감을 자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비밀의 숲은 그냥 하나의 사건을 통해가지고 그 팽팽한 줄이 처음부터 끝까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가지고 그걸 쫓아가게 만들어서 마지막에 그 팽팽한 줄을 딱 잘라줄 때 오는 그 카타르시스가 엄청났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한 가지 이야기로 네. 계속해서 끌고 간다. 네. 그렇군요. 정말 그러니까 케이블이나 종편에서 드라마를 제작을 하면서부터 퀄리티가 확실히 좋아진 것 같아. 옛날에는 어느 정도 잘 끌고 가다가 갑자기 이야기가 막 산발식으로 막 전개되고 이상하게 전개되고 막 쪽대본 나오고 뭐 그렇게 했는데 요새는 하나 전체에 대한 드라마를 완성도 있게 만든 다음에 시청자들한테 제공을 하니까 확실히 우리나라 드라마의 퀄리티도 높아진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비밀의 숲이라는 드라마에 대해서 허지웅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 안 좋아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어쨌든 허지웅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비밀의 숲은 그간 오랜 시행착오와 중요한 성과를 반복해왔던 한국의 장르 지향 드라마 가운데 장점만을 고루 계승한 가장 빼어난 결과물이다. 한국의 장르 드라마는 3번의 중요한 지각 변동을 겪었다고 생각한다. 김은희의 사인, 송재정의 나인 9번의 시간여행, 그리고 김은희의 시그널이 그것이다. 이 드라마는 그것들을 잇는 4번째 지각 변동으로 기록되기에 손색이 없는 드라마다. 나는 이 드라마가 영원히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황시목 특검팀이 매일 30분씩 대사 없이 밥 먹는 것만 틀어줘도 본방을 사수할 의지가 있다. 왜냐면 밥 먹는 장면이 잘 안 나와요.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황 검사가 밥을 잘 못 먹어요. 거기 주인공이에요, 황 검사가? 주인공이 조승우가 연기한. 근데 이게 의도적이냐라고 작가한테 물어봤을 때 작가가 너무 일상적인 것들이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 이제 태클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황 검사는 밥도 못 먹을 정도로 너무나 바쁘고 일상다운 일상, 사람다운 사람으로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밥을 한 숟갈 뜨려고 하면은 막 상부에서 전화 오고 달려가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황 검사가 밥 한 숟가락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싶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 특검팀이 나중에 막 만찬같이 옥탑방에서 밥 먹고 이런 시간이 정말 제일 행복한 시간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 그럼 김사부님 오늘 어쨌든 전체 방송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이 비밀의 숲의 스토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뭐 주연 배우들
얘기하고 이 비밀의 숲이 왜 매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오래 나누고 그 후에 명장면 명대사들 그리고 비밀의 숲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질문들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비밀의 숲 스토리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비밀의 숲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외톨이 검사 황시목과 정의롭고 따뜻한 형사 한여진이 함께 검찰 스폰서 살인사건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내부 비밀 추적극입니다. 주인공이 황시목 검사인데 네. 이 사람이 바로 그 조승우? 네. 근데 얘가 감정을 못 느껴요? 왜냐면은 이 조승우 씨가 연기한 황시목이라는 캐릭터가 어렸을 때 되게 남들보다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민한 감각이랑 좀 발달된 두뇌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귀랑 머리에서 삐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귀울림 같은 거? 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그게 스트레스 받으니까 신경질적인 부분들도 보이고 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많이 힘들어하다가 결국 수술을 했는데 수술의 어떤 부작용의 측면으로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감정을 느끼지 못해. 네, 전두엽 부분을 뭐 어떻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매력점인데 보통 감정이 없다라고 하는 사이코패스 성격을 가진 캐릭터는 악당으로 쓰이거든요. 그치. 근데 여기서는 그 설정을 주인공한테 갖다 붙였어요. 아주 초장부터 이거를 때려박고 1화부터 나오거든요. 첫 장면부터. 이걸 통해서 주인공이 되게 입체적인 성격을 갖게 되고 거기서부터가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좀 더 복잡하게 스토리를 얘기하자면은 이제 어떤 한 로비스트가 있었어요. 검찰이랑 경찰에 이제 그런 스폰서를 제공하는 로비스트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살인을 당해요. 근데 이 사건을 황시목이 그 현장에서 목격을 하게 되거든요. 아, 죽는 걸 현장에서 목격한다고요? 죽은 그 살해된 거를 황시목이 현장에서 목격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단순한 어떤 하나의 나무와 같은 살인사건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의 살인사건의 용의자를 찾으려고 이 황시목이 막 추적을 하고 추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나무가 아닌 거예요. 이 로비스트 뒤에 검찰과 경찰에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비리적인 구조들이 막 얽혀 있는 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에 있는 한여진, 배두나 씨가 연기한 한여진이라는 사람과 함께 이 비밀의 숲, 검찰과 경찰의 내부 비리들을 파악을 하면서 그 큰 그림들을 이제 헤쳐 나가는 게 이 비밀의 숲의 내용이죠. 아, 그래서 비밀의 숲이에요? 네. 처음에는 살인사건이라는 하나의 나무만 보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거대한 비리의 숲이 있었다? 네. 아, 그렇군요. 잘 설명됐나요?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살해당한 사람이 원래는 이제 단순 강도 침입으로 죽었는 줄 알았는데 조사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집요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계획살인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밝혀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살해당한 동기, 그리고 살해를 지명하고 막 이렇게 조작한 이 모든 게 한두 사람의 일이 아니었고, 거대 권력과 다 연동이 돼 있고, 검찰 권력 다 연동이 돼 있는 게 이제 고구마 줄기 캐듯이 다 끌어져 나온 거예요. 내부의 적들이 막 숨어 있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단순하게 해소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의를 몰라서 정의가 구현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감정이 있고 양심이 있으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데 그거를 억누를 만한 권력들 때문에 그렇죠. 그게 밝혀지지 않고 때로는 악이 선으로 변하고 선이 악으로 변하기도 하는데 그거를 감정이 없다 보니까 직진이야 무조건. 그리고 굉장히 집요해요. 그걸 그걸 이제, 파헤치는 네. 이제 두 주인공이 이제 어쨌든 공조를 하는 거잖아요. 검사와 경찰이. 네. 근데 조승우는 감정이 거세됐고 배두나는 굉장히 정이 많은 캐릭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의 캐릭터가 조화되면서 이 사건들과 사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대하는 거. 그 조화로움이 또 이 그쵸. 드라마의 포인트죠. 오늘 군복을 입고 오셔가지고 자꾸 좀 제가 위축되는 그런 게 있어요. 조교 옆에 앉아있는 것 같은. 너무 의상 지적을 해가지고 오늘도 까만색 옷을 걸쳤다가 아니야 김사부가 날 무서워하지 이러고 갈아입고 왔는데 무섭네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드니? 네. 그럼 옷 좀 사줄래? 죄송합니다. 아, 청취자들은 무슨 소린가 했는데 이제 서 과장님이 오늘 카모플라주
야상을 입고 왔는데 네. 군복이라고. 근데 딴 거보다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드는데 김사부한테 옷 지적당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지는 추리닝 입고 다니면서 축구티 입고 다니면서. 아 근데 그 축구티 입고 다니는 게 여러분들 모르는데 알만. 네. 그래서 스토리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방금 이제 그 형사 베두나가 역할한 그 형사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가 되게 극찬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뻔한 남녀 관계가 안 나와요. 왜냐면 감정을 못 느끼니까 네. 조승우가.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면 저 둘이 그래도 뭐 좀 썸 좀 타고 될 것 같은데 한데 끝까지 끝나요 그냥.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이 조승우고 여자 주인공이 배두나야. 그럼 이제 흔한 예상은 둘이 가다가 문제를 해결하면서 갑자기 형사가 뭐 팔이나 다리가 다치면은 옆에서 조승우 검사 안아주면서 그러게 내가 조심하라 그랬지. 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배두나의 풍부한 감정선이 이제 조승우에게 감동을 전달하면서 이제 그 병이 치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이제 이런 기대를 하는데 그치. 썸도 타고 연애를 그치. 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게 아예 없다. 없어요. 어. 네. 거의 거의 없죠. 없죠.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선명하게 드러나는 건 없다. 네. 근데 그 정도도 아니에요. 아주 굉장히 미묘한 거의 1mm의 변화만 딱 보여줘요. 제가 이따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네. 먼저 이 작가는 김수현 작가. 이거 김수현 작가요? 그 김수현이 김수현이 아니고 그 아주머니 김수연이라는 김수현. 신인 작가. 그렇죠. 왜냐 네. 나이 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상하네. 나이 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김수현이랑 사랑이 뭐길래 김수현. 그렇죠. 거의 뭐 끝판왕. 대 작가가 있잖아요. 드라마 이거 작가 중에. 입봉작이라고 네, 들었는데. 입봉작이에요. 이게 데뷔작. 네. 그렇죠. 근데 저는 계속 이거 볼 때마다 이게 입봉작인데 어떻게 이거를 그 방송사와 배우들이 설득이 됐을까? 저는 계속 궁금해요. 그 전에 어떤 팀 같은 데서 어쨌든 자기 두각을 나타내고 뭐 그렇게 했겠죠. 아니요, 전혀 그런. 네. 회사 사람은- 다니다가 회사 다니다가 글을 쓴 거예요. 써야겠다 네. 하고 그만뒀대요. 아 진짜? 네. 아니 근데 보통 제가 이제 찾아보고 PD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입봉작으로 어떤 작가가 이런 걸 내면은 보통 이름 있는 작가들은 캐릭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페이퍼로 낼 때 많이 내지 않는데요.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브랜드니까 내가 이거 하겠다, 이런 캐릭터 만들겠다 싶으면 오케이 하고서 승낙을 하는데 입봉작을 내는 작가들이 이런 걸 내고 캐릭터에 대해서 설명해보라 그러면 거의 뭐 초등학교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쭉 올라가가지고 몇 페이지 이렇게 써가지고 이런 캐릭터고 뭐 매력 있네 이 정도로 해가지고 설득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했고 정말 이렇게 완벽한 원고와 구상을 쪄가지고 사람들을 설득을 시켰을까? 또 이걸 통과시킨 방송국도 대단하고. 근데 제가 방송국 직원이라면 이거는 그러니까 그 군계 일학이라 그러죠. 보는 순간 이거는 너무 탁월하다. 그러니까 부정할 수 뭐 인맥이라든가 명성이라는 게 필요 없고 보는 순간 이거 확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왜냐면 제가 드라마를 많이 보지도 않지만 보통 드라마 보다가 이게 어떤 작가가 썼나 막 이렇게 검색해보거나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는 잘 안 들 것 같은데 정말 보다가 몇 화 보다가 검색을 해봤어요. 작가에 대해서. 야, 이거 어떤 사람이길래 어떻게 이렇게 쓰지? 그럴 정도로 너무 탁월했었어요. 그래요. 네. 또 김수연 작가님이 하셨고 이번에 또 라이프라는 드라마를 또 새로 했었죠. 근데 네네. 그거는 비밀의 숲보다는 떨어진다고. 이제 사실 고백을 하자면 비밀의 숲을 보고 너무 이렇게 환상적이었어가지고 이 사람의 다음 작품을 엄청 기대했거든요. 그래서 라이프를 봤어요. 끝까지요? 근데 끝까지 안 봤어요. 재미가 없어서. 그러니까 괜찮긴 했는데 비밀의 숲만큼은 아니다. 비밀의 숲만큼의 파괴력이 나한테 주어지지 않았고 내가 굳이 이걸 끝까지 볼 필요는 없겠다 싶어가지고 재미는 있었어요. 그게 네. 비밀의 숲의 아우라 때문이에요? 아니면 그것만 아니요. 개별적으로 저는 봤으면? 그렇게 아우라랑 연동 짓지 않고 그냥 그 자체로 괜찮으면 되는데 기대감도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변한 것도 있었지만 비밀의 숲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트는 순간 쭉 봤다고. 근데 이거는 쭉 볼 수 있을 만한 단호한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가 쉬었어요. 계속 쉬었어요. 중간중간. 예. 원래 뭐 1집이 너무 세면 2집이 약해 보이는 법이죠. 그리고 주연 배우는 뭐 조승우 씨, 배두나, 유재명, 신혜선, 이준혁 뭐 이 정도만 나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배준나 뒤로는 잘 모르겠어요. 유재명 씨는 그 명당 봤다면서요? 네. 명당에 나오잖아요.
유재명? 네. 응답하라에서 도룡룡 도룡룡 아빠. 도룡룡 아빠. 아버지 아. 수학 선생님. 그 명당 영화에서 조승우 옆에 있는 콤비로 나와요. 친구로. 요즘 계속 같이 잘 작업을 하더라고요. 두 분이. 그렇구나. 네. 뭐 신혜선 씨도 잘 나가고. 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서동재 역할로 나왔던 분이 이준혁이라는 배우인데 이분 저는 되게 잘생기고 목소리도 눈 감고 들으면은 거기 캐릭터가 그래서 그렇지 엄청 좋더라고요. 근데 잘 못 봐서 많이 활동은 요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얍실하게 연기 잘하더라고요. 왜 저기도 나왔잖아. 신과 함께. 신과 함께요? 어. 아 대위로 나왔구나. 어. 아 그렇구나. 아, 그 신과 함께해서 그 주인공 동생 그 군인의 죽인 그 대위예요? 대위. 어. 대위가 아니 중위지. 중위. 대위 하여튼 그 진급. 장교. 네, 장교. 아, 그렇군요. 네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 제가 왜 비밀의 숲을 좋아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통 감정이 없다라고 하는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을 가진 캐릭터를 악당이 아닌 주인공으로 사용을 한 게 굉장히 매력적이었다. 정말 이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역할을 끼치냐면은 다들 여기 극 중에 나오는 사람들이 숲이 아닌 나무만을 보면서 사건을 대해요. 왜냐하면 감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법을 다루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여러 가지 인맥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에 얽힐 수밖에 없어가지고 계속 나무들만 보면서 사건을 대하는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이 황시목 검사만이 숲에 묵묵히 꾸준히 길을 내면서 걸어가요. 이게 정말 저는 멋있는 설정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작가가 이런 캐릭터를 설정한 게 사람에게 감정이라는 건 되게 불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캐릭터를 설정을 했대요. 아, 나 지금 얘기 들으면서 나는 어쨌든 여러분 3명은 다 봤잖아요. 전 안 봤거든요. 얘기 들으면서 왜 이런 사람을 설정을 했는지 알겠어. 감정이 없는 검사? 감정이 없는 검사니까 어쨌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겠지. 그러나 그런 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정의라는 게 그 법을 그대로 집행하기만 하면 그것을 과연 정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왜냐면은 정의라는 것은 법보다도 더 위에 감정을 가지고서 인간을 대할 때에 정의가 구현될 수 있는 거라고 난 생각을 하는데 법을 그대로 집행만 잘하면 정의가 구현될 수 있는가? 난 그러니까 저도 어떤 의심도 면에서는 드는데? 그 지점 때문에 이 드라마가 약간 판타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설정해 놔야지만 여러 가지 얽힌 그 실타래 같은 것에서 좀 벗어난 약간 타자화된 인간이 정말 사건만 보고 달려가는 이거를 감정을 거세해 놓지 않으면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종의 판타지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제 이 작가는 약간 회의적으로 되게 시니컬한 사람인 것 같아. 작가가 그 인터뷰한 걸 보니까 되게 불필요한 감정이고 이 불필요한 감정들 때문에 모든 다툼과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자기는 봤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설정해 보았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의 그런 감정으로 인한 부작용들에 대한 회의라고도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감정들과 희노애락을 넘어서서 그것을 극복해 나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또 동시에 같이 보여주기 때문에 판타지적인 면과 현실적인 면의 조화를 잘 이룬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이따 김사부가 아마 뭐 이렇게 질문 같은 걸로 던질 부분 같기는 한데 지금 임브로가 얘기했던 부분은 법이라는 게 정상 범위 내에서 일반적으로 집행되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이상적 차원에서 고민해 볼 때 던져볼 질문인데 지금 우리의 이제 한국 사법부라는 곳이 얼마나 적폐 세력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으며 법을 법대로 객관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기관처럼 비춰지고 있잖아요. 또한 그것들을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 안에서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로 다 얽혀 있다 보니까 때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도 있지만 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에 이제 입바른 소리를 못 하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이 드라마 이거는 이제 스포기 때문에 얘기는 못 하지만 그거를 이미 이전 세대에 하려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감정들 때문에 좌절된 한 사람이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스포해도 되지 않아요? 어차피 다 봤잖아. 그 사람이 지목을 한 거죠. 이 모든 일을 큰 틀에서 숲이라는, 그러니까 나무 하나를 개간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숲이라는 데를 까 뒤집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감정이 없어야만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현실적이진 않잖아요. 그쵸, 현실적이지 그러니까 드라마인 않죠. 거죠. 네. 어쨌든 사법부 내부의 문제들을 해결할 때에는 그쵸. 네. 어쨌든 감정이 없는 사람이 용이하다. 네, 네, 네. 그러면은 이 김사부가 이걸 일부러 고른 건가요? 현재 그죠? 현재 사법부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드라마를 어쨌든 예, 감사합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 정의의 여신이라고 아시죠? 그 이렇게 저울 들고 네, 있고 저울 들고 있는 한쪽에 칼 들고 있고 눈을 가리고 있고 이게 이제 미국 사법부의 정의의 여신상이고 우리나라 정의의 여신은 대법원 앞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눈을 뜨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한쪽에 저울 들고 있고 한쪽은 책을 들고 있어요. 칼이 아니라. 그래요? 근데 이게 되게 유치한 비유 같은데 너무 지금 어떤 사법부의 현 상황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어떤 풍유적 이미지가 거기다 담겨 있는 것 같은 느낌? 예, 그런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개혁이 잘 안 되나 봐요, 이게 참. 네. 그래서 이거를 칼럼니스트 어떤 분이 이렇게 썼거든요. 적폐청산의 문제를 드라마를 통해서나 해결해보기 위해 김수현 작가가 아니라 이수현 작가네. 이수연 작가가 필요로 했던 건 2차 네, 다시 읽을게요. 김브로 표정. 표정 썩는데. 네. 네. 괜찮습니다. 어쩐지 좀 다르다고 했어. 적폐청산의 문제를 드라마를 통해서나 해결해보기 위해 이수연 작가가 필요로 했던 건 이창준 같은 자기희생까지 해버리는 괴물과 심지어 뇌수술로 인해 감정을 조절하는 부분이 제거되어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황시목 같은 검사였다. 특히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공평하게 상황을 바라보는 황시목이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라는 점은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적 한계를 넘어설 정도의 냉철함을 가져야 가능한 일이라는 걸 애둘러 말해준다. 네. 먼저 청취자분들께 비밀의 숲의 작가는 이수연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아니 근데 혼자 정말 작가를 찾아볼 때는 김수현과 연계가 안 됐는데 그치. 오늘 방송에서 왜 김수현이 김수현이 떠올랐지? 나오지? 나도 네. 이상하다 네. 했는데 이수현이. 죄송합니다. 다 낚였네. 김사부뿐만이 아니라 뭐 어쨌든 다른 패널들도 뭐 그 네. 부분 몰랐으니까요. 네. 그리고 저는 뭐 특이했던 게 이제 감정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인간답게 살라고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에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그 감정으로 인한 욕망들을 가지고 있고 그 욕망들로 인해서 전혀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오히려 감정이 배제된 황시목의 캐릭터에서 인간다움을 느낄 때가 저는 많았어요. 인간성을 느낄 때도 많았고. 그래서 참 이게 시사하는 게 이 시대에서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는 감정이 없어져야 되나 그런 생각들을 혼자 해보게 된 것 같아요. 두 번째, 아까 손 작가께서 얘기하신 건데 한국 드라마의 대부분 공식이 기승전 연애예요. 메디컬 드라마다. 의사가 병을 고쳐요. 병을 고치다가 사랑을 해요. 형사물이에요. 범인을 찾다가 형사들끼리 사랑에 빠져요. 심지어 뭐 범인이랑 사랑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뭐 스릴러인데 스릴을 느끼면서 사랑에 빠져요. 그러니까 의사도 사랑을 하고 경찰도 사랑을 하고 뭐 어쨌든 다 기승전 연애 이렇게 끝나게 돼요. 근데 이 드라마는 그저 장르물로서 완벽한 선택과 집중을 해냈어요.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어요. 아까 전에 말했던 그런 연애에 대한 것들이 왜 서 과장님이 1mm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은 그 너무 없으니까 아주 작은 그런 핑크빛이 원액이 아니라 그냥 향기만 나도 뭔가 올라고 하나 싶을 정도에 그냥 탁탁탁 잘라가지고 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대단한 시도인 것 같아요.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한국 드라마에서 성패를 가르는 요소잖아요. 사실 연애라는 요소를 빼고 드라마를 누가 상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제해버리고도 이렇게 집중을 시키고 고품격 웰메이드를 만들 수 있다는 거는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 장르물이라는 건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도 그렇게 생각했거든. 너무 사랑 타령이잖아. 사실 그러니까 한국이 장르가 굉장히 약한 문화적으로 장르가 약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음악을 예로 들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희한한 장르가 있어요. 발라드라는 장르가 있어요. 그러니까 느린 노래를 발라드라고 하거든. 근데 사실 발라드는 음악적으로 장르 구분을 할 수가 없어. 그게 R&B냐, 소울이냐, 락이냐. 근데 우리나라에는 락도 락 발라드야. 그러니까 느리면 발라드고 사랑 노래야. 그러니까 발라드는 사실 이제 느린 사랑 노래를 의미하는데 그런 면으로 이제 음악도 장르가 없이 그냥 대중적인 음악 이런 건데 드라마도 사실 그냥 대중적인 드라마. 근데 요새 와서 이제 장르물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건 좀 반가운 일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사랑은 언제 어떻게 불꽃이 튈지 모르고 어디서나 생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드라마에 그렇게 사랑 타령이 많은 건 좀 인간사를 잘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인간사를 잘 반영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발생해서 어떤 모양을 드러내는가가 너무 천편일률적이기도 하죠. 사실 그냥 말 그대로 그거 형사물이야. 그럼 막 하다가 뾰로롱 거서 사랑에 빠지고 뭐 어떤 문제가 생겨 그 문제 해결하다 뾰로롱 거서 사랑에 빠지고 뭐 그런 거 너무 천편일률적이라고 나도 생각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아까 누가 얘기했죠. 보통 이제 그런 드라마의 공식대로 가면은 사실 이 드라마가 만약에 지상파에 방영이 됐다. 그럼 스토리 그대로 가면서 감정이 없는 황시목이 이제 배두나를 통해 가지고 감정이 생기고 치료가 되면서 이제 뻔해져. 네, 그렇게 아니면은 가는데 이제 후배가 죽거든요. 자기를 되게 잘 따르던. 네. 그 이제 영은수 영 검사가 죽을 때 그 충격으로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감정이 돌아와야 되는데 네. 그것 또한 그마저도 막 죽여버려요, 막. 네. 주인공. 아니 근데 저도 그 씬 되게 좋아하는데 저도 거기서 볼 땐 거의 막바지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분명히 그래도 감정이 없다는 설정이긴 하지만은 저기서는 뭔가 충격을 받을 거다 했는데 거기서마저도 그 정말 뭐 아끼던 그거까지 모르겠는데 감정을 표현 안 하니까 그 황시목 아래에 있던 정말 후배 검사에도 처참하게 살해당한 거 봤는데도 거기에 장갑을 끼고 갔나? 가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거기서 하니까 이제 그 특검팀에 있던 같은 사람들이 저 새끼 뭐지? 그러면서 인간 맞아 그러면서 그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병원에서 걔가 이제 잠깐 뭐 생각이 잠기다가 손을 씻고 그 후배 검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뒤로 이렇게 자빠지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너무 카메라 앵글을 잘 잡아둬가지고 저는 그게 되게 명장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아파하기보다는 후배를 생각하면서 손을 씻다가 뒤로 넘어진다고? 스트레스. 그러니까 감정이 배제돼가지고 어쨌든 슬픔의 감정은 느끼지 않는데 스트레스는 받은 거죠. 어떤 작용은 일어난 거지. 네. 난 그게 더 대박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7화 정도에 이제 그 아까 말했던 그 영은수 신혜선 씨가 이제 그 신혜선 씨는 조승우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표현을 하고 뭐 이렇게 뭐 맨날 그 책만 보지 마시고 제가 추천해드릴 음악 한번 들어보시라고 해가지고 이 드라마 최초로 음악이 나와요. 조승우 황시목이 이제 한강에서 조깅을 하면서 그 추천해준 음악을 딱 듣는데 그게 되게 감성을 자극하는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오 이제 좀 감정이 돌아오려나 했는데 띵 나오니까 딱 꺼버리고 조깅해요. 그래서 아, 저 대단한 절제다. 저는 거기서 뭔가 나올 줄 알았는데 꺼버려요 그냥. 네. 그렇게 의외로 전개되는 게 굉장히 독특하네요. 그건 너무 깔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깔끔했어요. 스릴이 그런 러브라인이 나오면은 어떤 마음이 분산될 텐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하나의 감정선만으로 팽팽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 특이점이 있다면은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면은 가족군들이 너무 대가족으로 나와요. 대가족으로 나오고 가족들 이야기를 그렇게 다뤄요.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뭐 아버지의 사연 다루지, 어머니의 사연 다루지, 삼촌의 사연 다루지, 할머니의 사연 다루지 이러니까 너무 진행도 안 되고 답답하고 우리 사실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가족군으로 살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에서는 주인공 위주로 얘기를 하고 가족들을 다 쳐버렸어요. 가족들이 나오질 않아요. 물론 영은수 검사의 가족들은 스토리 진행상 나오고 조승우의 부모님도 나오는데 그냥 잠깐 나와요. 완전히 거의 의절한 것 같은 상태로 이렇게 잠깐 나와가지고 너무 깔끔해요 얘기가. 그래서 다른 데로 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면 되게 클리셰로 범벅이 돼 있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사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1, 2, 3회 보고 4, 5, 6회는 그냥 안 보고 한 8회 정도부터 봐도 내용을 이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한 15분 정도 보다가 지금 갑자기 뭐 이렇게 출출해가지고 뭐가 땡기는데 해가지고 편의점 잠깐 갔다 와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사실 아무 문제가 없다. 너무 뻔한 클리셰들로 범벅이 돼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후반에 가서 약간 마지막 회는 클리셰들이 나오긴 했는데 전혀 예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돌아가는 게 그렇게 끊을 수 없는 몰입감을 주는 게 거기서 나오지 않았나? 네. 아까 손작가가 말한 것처럼 막 그 서브 주인공을 죽여버려요. 전 진짜 죽일 줄 몰랐거든요. 근데 가족 이야기를 다루지 않아서 좋았어요? 네. 근데 나는 가족 이야기 되게 충분히 다뤄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필요한 만큼 다룬 네. 거죠. 그러니까 다른 드라마에 비해서는 굉장히 빈약하지만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은 다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일반적이고 상투적인 드라마라고 하면 감정이 없는 황시목이 특검에서 열심히 수사를 하고서 집에 들어가. 그 집은 무슨 집이에요? 한옥집이죠. 한옥집에 가면은 할머니가 왔어 그러면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고 개가 한 마리 정도 정원에 있고 아무도 21세기 그런 집에 살지 않는데 드라마에 있는 주인공들은 다 한옥집에서 살잖아. 아니 이게 이제 브로커가 죽은 걸로 이제 사건이 진행이 네. 되잖아요. 하지만 그 브로커가 천하의 막 개새끼로만 다뤄지냐? 그게 아니고 어떤 할머니의 아들이고 근데 그 할머니를 굉장히 또 입체적으로 다뤄요. 또 배두나가 그 할머니를 걷어서 이제 막 찜질방살이를 하시는 분을 자기 집에다가 머물게 하면서 또 온기를 또 표현하고 또 그 브로커에게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그 가족 애를 다루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몰입도가 높다는 게 뭐냐면요. 이런 내용들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직진만 보는 게 아닌데 다른 데를 안 보고 있다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정말 필요한 것만 쏙 빠고 나머지는 진짜 딱 본류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이야기를 너무 잘 짧고 굵게 그치, 짧고 굵게 잘 표현을 한 거지. 여기서는 가족은 되게 필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들어요. 황시목도 엄마 아빠가 잘 다뤄지진 않지만 엄마 아빠가 이제 이혼하셔가지고 서로 다른 저기랑 살잖아요. 그 이유가 황시목의 어린 시절을 그쵸. 그 부부가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딱 봤어도 우리가 깊은 막 에피소드를 잘 모르지만 문제가 있는 아이를, 그러니까 그런 육체적으로 아픈 아이를 그 두 부부가, 여자와 남자가 그걸 케어할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는가. 그리고 나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부모를 보면서 황시목이 얼마나 더 그 많은 고통을 누리면서 살았겠는가. 이거를 추측하면서 더 뭔가 이 생각에 이게 넓어지면서 감정을 더 몰입하게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드라이할 수 있고 과하게 친절하지 않구나. 그렇죠. 근데 더 상상하게 생각하게 해요. 난 그런 게 전개 좋아하거든. 맞아요. 너무 친절한 전개는 난 조금 별로야. 그러니까 늘어지지가 않아서 팽팽함을 계속 빨리빨리 이끌고 가죠. 그리고 검찰이란 조직에 대해서 엄청난 디테일을 구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만큼 뭐 사법부나 검찰에 대해 가지고 이 정도 자세하게 알려준 드라마가 과연 있었을까? 이거를 참고 삼아도 될 정도로 정말 훌륭하게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정말 칭찬을 하고 싶고 제일 많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인데 이 드라마의 완성은 조승우라는 배우의 존재감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마치 축구 경기를 볼 때에도 기존의 뭐 선수들이 다 잘하지만은 그 선수들의 레벨보다 몇 단계 위에 있는 선수가 강림을 하면은 그 경기가 그 사람만 보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을 판타지스타라고 불러요. 아, 판타지스타? 네. 그 바르셀로나의 이제 메시, 호날두는 요새 뭐 여러 가지 구설수에 휘말려가지고 그렇지만 메시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입에 독보적이다. 네. 그 손흥민이 있는 토트넘이랑 경기를 해가지고 메시가 아주 그냥 이게 너와 나의 차이다를 축구 얘기하지 말고 보여줬는데 전 조승우가 딱 그런 경우인 것 같아서 이 사람이 나오는 모든 씬이 영화예요. 모든 씬이 정말로 와 어떻게 이렇게 압도적으로 존재감을 발하지? 그래서 이 드라마를 되게 웃긴 댓글이 있었는데 어떤 네티즌이 이런 댓글을 썼어요. 비밀의 숲 첫 회를 봤는데 조승우 씨가 연기를 너무 못하네요. 연기에 감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래 댓글에다가 사람들이 그게 연기를 잘하는 거야 그러면서 감정이 없는 캐릭터라고 얘기를 했는데 와 정말로 제가 이 드라마를 추천받았을 때 아는 형한테 추천을 받았는데 그 프리즌 브레이크 형한테 추천받았어. 근데 이 형이 조승우가 무슨 역할로 나오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검사래요. 근데 이거 전에 한 작품이 내부자들이거든요. 그때도 검사여가지고 또 검사야? 이거 너무 진부하다.
같은 검사인데 아무리 결을 다르게 한다고 해도 어떻게 표현할까 했는데 와, 첫 회부터 내부자 때의 조승우의 검사 연기는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그런 디테일들이 얼굴 근육을 움직이는 거랑 제가 좋아하는 배우 또 이병헌 씨니까 소위 말하는 눈깔로 연기하는 분이신데 조승우 씨는 코로 연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코가 이렇게 되게 높잖아요. 근데 그 코의 앵글이랑 이렇게 얼굴 근육 움직이는 걸 통해 가지고 진짜 감정이 없는 그거를 표현을 하는데 이 배우 한 사람이 나오는 걸 통해서 진짜 몰입이 쫙 끌려가요. 저도 조승우는 굉장히 연기를 매우 잘하는 배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가 최근에 그 지난 에피소드 때도 얘기를 했지만 영화를 내가 안시성을 보고 명당을 봤거든. 안시성 같은 경우는 그 전쟁 씬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와, 한국에서 어떤 CG를 통해서 기술적으로 전쟁을 구현해내는 게 이 정도까지 가능하구나. 말 타고서 사람들 나오면은 뭐 한 10명, 8명 광야를 달리는 초란 수준이 아니라 진짜 대군의 전쟁 같은 그런 씬이 너무 잘 구현돼 있는데 배우가 나오는 순간 조인성이 나오는 순간 그리고 왜 나왔는지 알 수 없는 설현이 나오는 순간 굉장히 영화의 힘이 막 뚝 떨어지는 느낌이 있거든. 완전 깨. 조승우도 연기 못하는 배우는 아닌데. 아 조인성. 조인성도 연기 못하는 배우는 아닌데. 그런데 안시성을 보신 청취자분들은 저한테 동감을 하실 거예요. 조인성이 눈빛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눈빛을 봤었을 땐 그 어떤 양만춘의 장군의 기계 그 어떤 고뇌 그런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요. 그러나 말을 하는 순간 깹니다. 그래. 왜냐면 조인성이 목소리가 하이톤이야, 얇아. 그래서 막 어떤 이병헌이나 그런 무게 있는 배우가 중저음으로 막 가서 싸우자 막 그러면은 막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뭐 얘들아 싸우자 뭐 이런 느낌이야. 근데 명당은 사실 감독이나 이런저런 부분 얼개를 맞추는 부분들은 조금 더 느슨할 수는 있는데 조승우 보는 맛이 있어요. 백윤식이랑 조승우가 나오는 순간 그래 영화는 이런 맛이 있어야지 뭐 이런 게 있거든. 조승우는 테크닉적으로도 연기를 잘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굉장한 힘을 뿜어내는 존재감이 있는 배우라고 진짜 생각을 해요. 엄청난 것 같아요. 아, 눈에 쌍꺼풀도 없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지. 덜 잘생겨서 더 몰입이 되기도 해요. 맞아. 아니 타짜의 고니를 연기했을 때가 그때가 24살인가 26살이었던 28이라고 들었어요. 네. 네. 대단한 거죠. 타짜는 뭐 10번을 봐도 질리지 않는. 근데 그 나이 때 솔직히 그 정도의 역할을 지금 그렇게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걔가 조승우가 사투리 같은 거 쓰는 거 보면 사실 어색해요. 내부자들에서도 네. 사투리 저렇게 어색하게 쓰지? 막 기술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배우는 아닌데 그 걔가 나오는 순간 굉장한 힘, 어떤 그 배우의 어떤 몰입이라든지 집중력 같은 게 시청자들한테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건 너무너무 칭찬을 많이 해도 모자랄 지경이어서 이번 라이프에서도 그 누구죠? 키 크고 잘생긴 배우? 이동욱이랑 뭐 인터뷰를 하는 걸 봤는데 조승우 씨가 키가 좀 작잖아요. 네. 그래서 이동욱 씨랑 장난치면서 키 커서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동욱 씨가 인터뷰를 하면서 키가 크면 뭐예요? 그러면서 저 형은 연기를 시작하는 순간에 거인이 되면서 네, 그러면서 엄청 우수에 찬 눈빛으로 부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정도 감정이 없는 이거를 몰입을 하려면은 정말 깊숙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몰입이 돼가지고 나오질 못할 것 같은데 또 촬영 메이킹 필름 보면은 장난을 엄청 많이 쳐요, 조승우가. 계속 방금 전까지 이렇게 장난을 왁 치고 옆 사람이랑 쿡쿡 찌르고 그러다가 자, 씬 들어갑니다. 컷 그러면은 그러니까 프로지 뭐. 근데 그 정도의 그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신인 배우가 작품 발표하는 장에 나와가지고 엄청 무표정, 띠꺼운 표정을 해가지고 욕을 엄청 먹었거든요. 지금 뭐냐, 나와가지고 왜 저렇게 뚱하고 띠껍게 하고 있냐, 그러니까. 설마 배역에서 벗어나지 못했대? 네, 그 신인 배우, 그거를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 자기가 이 배역에 대해서 너무 몰입을 해야 돼가지고 평소에도 그런 톤을 유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댓글로 네가 이병헌이냐? 그러면 송강호, 최민식은 아주 뭐 살인자에서 나오질 못했겠네. 최민식은 살인하고 다니겠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극에서 연기를 잘해가지고 극찬을 받긴 했는데 그때 욕을 먹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조승우 씨는 그렇게 뭐 장난도 치면서 바로 이렇게 몰입이 될 정도의 그런 거는 재능에 가깝지 않을까. 우리 뭐 이산타 씨도 거의 그런 악마의 재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재능만으로 되겠어. 그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거기에 집중하고 몰입을 하겠지. 여유를 부릴 정도로 그럼 정말 집중해서 그 정도 많이 힘이 없는데 생각했겠지. 어떻게 여유를 부리겠어.
그렇죠. 대단한 것 같아요. 미스터 선샤인 같은 경우를 봐도 이병헌 씨가 나오는 모든 장면은 영화거든요. 연기 잘하는 사람은요 뒷모습도 연기 잘하고 맞아요. 진짜. 걸어가는 것도 연기 잘해요. 네. 연기 못하는 애들은 서 있는 것도 못해요. 아 진짜 동의해요.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야 쟤는 대사를 못 친다가 아니라 그냥 서 있는 것도 못하고 뒷모습도 연기 못해. 아니 여기서도 제가 연기 잘한다고 느낀 게 그 뭐를 잘못해가지고 심할서를 쓰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써! 막 이렇게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종이 이렇게 딱 꺼내가지고 되게 무덤덤하게 쓰는데 그게 너무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 엉거주춤함을 잘 표현했죠. 네. 등짝이.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 시카리오에서도 이동준 평론가가 그 베네치오 델 토로를 언제 칭찬했었냐면은 이 사람의 연기력이 끝내준다고 느낀 게 거기 이제 멕시코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정장을 이렇게 차분하게 개는 장면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이동준 평론가가 엄청 극찬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일상적인 거를 잘 존재감 있게 해내는. 그러니까 실력은 어느 순간인가 테크닉을 넘어가면 자세와 태도까지도 가는 것 같아. 왜냐면은 노래 진짜 잘하는 사람은 노래 한 소절도 안 부르고 그냥 마이크 들고 서 있어도 노래 이미 잘해. 그니까요.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하지? 뭐 인순이, 임재범 옛날에 나갔을 때 보면은 마이크 들고 그냥 서 있는데도 이미 노래 잘해요. 근데 노래 못하는 애들은 서 있는 것도 못해요. 그리고 저는 약간 그런 게 있는데 배우가 연기를 할 때 지난 캐릭터가 그러니까 다른 작품 지난 작품의 캐릭터가 너무 셌을 때 그 다음 작품에 그 이전 캐릭터가 반영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연기를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조승우를 보면서 뭐 고니가 떠오른다든지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슬기로운 깜빵 생활에서 그 약쟁이가 그 무슨 과장으로 나오는데 얘가 그렇게 심각한 연기를 할 때마다 그 약쟁이 맞아요, 진짜. 역할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론 드라마는 훨씬 후지만 제가 이제 다시 이렇게 보고 하면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자기의 이전 캐릭터를 이렇게 약간 극복하지 못하는 뭐 그런 거 볼 때. 근데 그거는 또 연기랑 난 조금 더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거는 난 배우의 어떤 영민함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리석은 배우는 연기를 잘하는데 비슷한 연기를 계속해서 해서 자기 캐릭터를 고착화시키는 애들이 있어.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하는데 완전히 다른 걸 해도 그 진지한 연기를 할 때 자꾸 그 이전에 코믹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근육 사용하는 근육이 똑같은 거예요. 화를 내는 연기를 해도 약간 이렇게 바보 같은 연기를 해도 캐릭터 찍어내기는 우리 여기도 나오신 이경영 씨가 짱이죠. 한국 모든 영화에 나오잖아요. 짜집기 해서 한 영화를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네. 이경영 진짜 연기 잘해. 이경영. 근데 맨날 똑같잖아요. 아니야, 그래도 너무너무 잘해. 잘하지, 이경영은. 훌륭하지. 그러니까 그 비슷한 거야. 어떤 스킬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이경영이 나오는 순간 화면에 힘이 생겨. 이경영이 나와서 뭐야, 뭐 그 말 한마디만 해도 그냥 힘이 생겨. 니네 뭐 하는 거야, 뭐 그래도. 그냥 허허허 웃어도 힘이 생겨. 또 뭐 배두나도 훌륭하지 않았어요? 배두나를 허지웅 씨가 표현을 하기를 뻔한 캐릭터인데 뻔하지 않게 연기를 했다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 느낌들이. 높이 평가하게 됐어요. 배두나. 네, 정말.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비밀의 숲 줄거리 지나서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죠.